오늘의 주인공은 79의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떳떳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하는 효심 깊고 다정한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매정하게 할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정든 집,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한 잔의 심신안정차. 그 뒤에는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한 걸음씩 밀어넣는 치밀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효도하러 온 것이라 믿었지만 그들이 베푼 모든 선행에는 검은 속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집 한 채 때문에 당신이 오늘 정신이 맑은지 흐린지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과연 무엇이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 서명하려던 펜을 멈추게 했을까요? 눈에 띄지 않던 한 이웃은 대체 어떤 말을 건넸기에 할머니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할머니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20년 전의 묵은 원한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만약 당신도 가족의 사랑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9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산지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10년이 됐고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그럭저럭 쓸만한 연금을 남겨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평소에는 베란다에서 난초를 가꾸거나 가끔 시내버스를 타고 연서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지냅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나름 평온한 날들이었지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민준. 젊었을 땐 은행에 다녔는데 몇 년 전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칭 영업의 달인이라지만 주변 사람들 말로는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 그러니까 제 며느리는 박서연입니다.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꼈지요.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늘 화목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고 사람들에게도 싹싹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지난 몇 년간 민준이네 식구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정도였고 손주 지훈이도 이젠 할머니 얼굴을 가물가물해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설이 지나고부터 갑자기 저를 극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팔짱을 끼며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 진액 사왔어요 하곤 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며 기름때가 많으면 건강에 해롭다고도 했죠. 민준이도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창문이며 현관문을 점검하고 전구를 갈고 물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란다의 낡은 난초 화분을 손수 고쳐주겠다며 나서기도 했죠.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가 봅니다. 자식과 손주가 곁에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 효심이 저를 위해 연기하는 한편의 연극일 줄은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매일같이 심신안정차를 끓여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동시장 양령시의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것이라며 국화, 용담초, 그리고 원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력에 특히 좋다면서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아지실 거예요. No, 며느리는 진심이 가득한 얼굴로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 차는 약간 쌉쌀한 맛이 나서 예전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매번 정성껏 끓여주는 마음에 그냥 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속이 깊구나.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부터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끔은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동네 의원에 찾아가니 의사 선생님은 혈압 문제일 수 있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쉽게 피곤하고 잘 잊어버리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아들 내외가 조급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죠? 혹시 제 명의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세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편하고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번거로울 일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가 있을 때도 명예 바꾼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바꾸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당장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죠. 닥쳐서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도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집 명의가 젊은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혜택 같은 걸 신청하기 편하다면서요. 미래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No. 며느리는 또다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황기와 구기자를 좀 더 넣어서 혈압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찻잔을 받아들고 찬물 위에 떠있는 꽃잎 몇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그 향기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목적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히 의심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이상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타준 차를 마시고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창밖으로는 익숙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은평구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뿐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 밤 제 심장은 유난히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일찍 찾아왔습니다. 티백을 새로 만들어 왔다면서 한의원 선생님께 특별히 여쭤보고 제 체질에 더 잘 맞는 약재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신당부했죠. 어머니, 이 차식품 꼭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안 그러면 향이 날아가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티백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희 차에도 한 통 놔뒀어요. 어머니가 가끔 찾기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타드리려고요. 말은 참 다정했지만 제가 이 차를 마시길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루라도 잊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요. 점심 식사 후에는 아들이 왔습니다. 새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꿔드렸어요. 그게 더 안전해요. 요즘 구식 열쇠는 쉽게 열린대요. 이건 일본에서 만든 최신형인데 어머니 하나, 저랑 서연이 엄마 하나씩 가졌어요. 지훈이는 안 줬어요. 잃어버릴까 봐요. 열쇠 꾸러미를 받아 들었습니다. 예전 열쇠와는 다르게 생겼고 가벼웠지만 손에 닿는 감촉이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 열쇠가 저한테만 있었습니다. 들고 나는 건 온전히 제 결정이었죠. 이제는 저들 세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저는 오히려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열쇠를 서랍에 넣고 현관에 서서 떠나는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고 아들은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관에 서 있는 저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며느리가 타주는 차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맛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마실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잠이 무척 얕아졌고 종종 희미한 장면들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의자에 앉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꿈에서 깼을 때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차를 마시지 않아 보니 오히려 몸이 훨씬 가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또 안 좋아지셨나 봐요? 차는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새로 타드릴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한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찻잔을 싱크대에 버리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속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곰곰이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들어 부쩍 전화를 자주 받았는데 한 번 통화하면 10분이 넘었고 목소리는 낮고 빨랐습니다. 가끔은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하기도 했죠. 누구냐고 물으면 친구가 투자건을 상의하러 전화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의 아들은 원래 그런 사적인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며 보이지 않는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난초를 돌보다가 며느리가 차를 우릴 때 쓰는 도자기 차통이 찬장 메뉴 칸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차통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마치 약국에서 막 사온 것처럼 정갈한 티백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각 티백에는 붉은 글씨로 원지, 용담초 함유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장기 복용 시 의사와 상담하시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용담초는 열을 내리는 약재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지는 생소했죠.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제게 안양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잘 아는 법무사라 절차가 빠를 거라면서 마침 금요일 오전에 시간이 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류 몇 장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마치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가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 집은 계속 어머니가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건드릴 일 없어요. 그냥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심신 안정차를 내밀며 마시고 나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 기분은 뭐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벌써 석 달이나 저를 효심으로 모셨는데 제가 여기서 고개를 저으면 까다로운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겨 막 집을 나서려는데 옆집 최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님은 같은 층에 20년 넘게 살아온 이웃입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마주치면 늘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날은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인지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 어디 가세요? 아,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최 여사님은 제 손에 들린 인감도장 주머니를 힐끗 보고 저 멀리서 기다리는 민준이와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차 아직도 마셔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무슨 차요? 며느리가 끓여준다는 거요. 지난번에 나한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 약재과에 있는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지가 들어간 약재는 함부로 마시면 안 된대요. 특히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머리에 영향을 줘서 오래 먹으면 치매처럼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최 여사님은 다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요즘 건망증 심해지거나 쉽게 피곤하거나 어제 한 말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증상 없었어요? 온몸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최 여사님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정말로. 이상하면 꼭 병원에 가보고 그러다 덜컥 집에 도장이라도 찍어주면 나중엔 집이 남의 것이 돼도 자기가 집주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말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최 여사님은 말을 마치고는 과일 봉지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누가 들을세라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워진 손으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서 계세요? 법무사님이 기다리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최 여사님이 맛있는 매실을 샀다며 주셔서 잠깐 뭐 좀 챙겨 나올게. 금방 갈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효도는 그저 제가 순순히 도장을 찍게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돌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마터면 그 차를 마시고 순순히 열쇠와 집문서, 평생의 보금자리를 제 손으로 넘겨줄 뻔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일을 되짚어보며 부엌 한쪽에 놓인 도자기 차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우릴 때 쓰던 바로 그 차통이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푸른 난초가 그려진 예쁜 장식품 같던 그 차통이 지금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통과 티백을 모두 비닐봉지에 담고 마시고 남은 차십 찌꺼기 몇 개도 함께 쌌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평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입구에 서 있던 젊은 경찰관이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누가 저를 해치려고 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가정폭력인가요? 가족이 때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린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서 집을 넘겨주게 하려고 했어요. 젊은 경찰관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신고 서류를 꺼내놓고 자세한 내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준 차 이야기부터 이웃이 해준 이야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들어보니 가정불화에 가까운 것 같네요.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저희가 처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헛걸음을 한 건가 싶어 낙담하려던 순간 옆에 있던 중년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몇 마디 듣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 차를 며느님이 매일 끓여줬다고요? 혹시 그 차십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서둘러 봉지를 열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차십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겠습니다. 그는 봉지를 증거물 비닐에 넣고 봉한 뒤 젊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김순경, 이거 국과수에 의뢰하게. 어르신 연락처 남겨두시고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라고 해. 저는 그의 직책을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김 팀장이라고 부르세요. 이 사건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 팀장은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했고 조금도 제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뭉치를 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된 변호사가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 내외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다시 돌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내 집이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팀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 오래전 부산으로 시집가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몇 명 있었지만 갑자기 신세지기도 미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근처의 낡은 여관에 들어가 한 달 치방을 빌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요양하러 왔다고 말했죠. 아주머니는 제 지친 얼굴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방에 앉아 욕실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를 맡고 있자니 문득 젊은 시절 처음으로 자취방을 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큰 가방 하나를 들고 갈 곳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다만 이번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지연 변호사. 옆에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니 차근차근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 박지연입니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신가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이는 젊은 듯 했지만
말투에서는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집 문제로 여쭤볼 게 있는데 다른 일도 좀 얽혀 있어서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직접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제 사무실은 마포역 근처인데 주소를 보내드릴까요? 전화를 끊고 문자로 온 주소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드니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30대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차가운 전문가의 느낌보다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들으면서 메모를 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세한 내용을 되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 그녀가 집안일에 관여하기 싫어할까봐 걱정했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집안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르신의 인생 최후의 보루를 빼앗으려 한 사기 사건입니다. 재산은 어르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것이지 자식들의 효도 연극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녀의 힘있는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이민준과 며느리 박서연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부동산과 금융자료부터 조회해서 채무관계나 보증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드님 내외와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 차도 다시는 드시지 마시고요. 설령독이 아니더라도 어르신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지난 1년간 한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한마디도 끊지 않았고 오히려 차를 따라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때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가족이라는 말을 너무 믿으세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모두가 효도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틀 후 박 변호사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해왔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아드님 이민준 씨가 석 달 전 동진 파이낸스라는 사채업체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단기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자가 엄청나서 석 달 안에 이자만 2천만 원 가까이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합법적인 담보 없이 빌린 거라 언제든 업체 사람들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업체 측에서 직접 채권을 물건으로 전환하여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가 어떻게든 아파트를 손에 넣기만 하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박일 수도 있고 투자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판을 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살가워진 며느리, 심신 안정차, 새 디지털 도어록, 서명 재촉, 전부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그들은 빚이 터지기 전에 은평구에 있는 어르신의 아파트를 손에 넣으려 한 겁니다. 어르신이 서명하는 순간 그들은 즉시 집을 담보로 잡혔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간호했으며 수십 년간 난초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몇 억 때문에 저더러 서명하라고 심지어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고소해야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No.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들 내외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아니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 박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건의 초기 증거는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 같은 것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라고는 손주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어느 편에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여관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지훈이 제 손주. 올해 중학교 3학년이고 성적도 좋은 편입니다. 어릴 때 제가 몇 년 돌봐주었고 그 후 아들 내외가 강남으로 이사가면서 관계가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할머니하고 부르며 가끔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이는 점점 어른처럼 변해갔고 말수가 줄고 눈빛을 피하며 때로는 저를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한번 보고 싶구나. 아빠 엄마 얘기는 안 할게.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 손주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 학교 끝나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는 책가방을 메고 혼자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팔다리가 훌쩍 길어져 제 기억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최대한 편안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요즘 집에 아빠 엄마가 집 얘기한 적 있니? 아이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고개도 젓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컵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더러 빨리 도장 찍으라거나 집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는 말 같은 거 말이야. 아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몇 초 뒤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아세요? 어느 날 밤에 아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서재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빨리 그 집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노인네는 왜 아직도 도장을 안 찍는 거야? 하고 욕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책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제가 그날 몰래 서재에 이걸 두고 녹음했어요. 좀 무서워서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들어봤어요. 아이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배경음 속에서 제 아들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와이프가 벌써 한 달 넘게 먹이고 있어. 조 박사가 말한 대로 조제한 거니까. 하여튼 지금은 하루 종일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도장 찍는 것만 기다리면 돼. 몇 초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면 어떡해? 정신은 무슨 놈의 정신? 지금은 누가 디지털 도어록을 바꿨는지도 모르고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는 판이야. 당신은 그 차나 제때 잘 챙겨줘. 난 강 실장 쪽빛 독촉 맡고 있을 테니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내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말투는 악랄했습니다. 이민준 씨, 시간 끌지 마. 당신이 직접 찾아온 동진 파이낸스야. 이제 와서 딴소리할 생각 마. 당신 어머니 집 못 넘겨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댁으로 방문할 테니까. 허우.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댁으로 방문이라는 말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지훈이는 재생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건 정말 싫어요. 저도 아빠 엄마의 공범이 되기는 싫어요. 저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네가 옳았어. 할머니는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아. 아이는 책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이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 이민준이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어떤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곤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USB처럼 보이는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설 대출 컨설턴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죄로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최악은 자식이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배우의 더 깊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준 사진을 들고 박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남자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사진 몇 장을 자세히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외근을 하던 그녀의 사무장이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사무장은 자료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강태식입니다. 별명은 강 실장이고요. 강남 일대에서 투자 컨설턴트라고 활동하는데 실은 고금리 사채업자입니다. 밑에 동진 파이낸스처럼 유령 회사 몇 개를 두고 있죠. 이민준 씨가 돈을 빌린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제 아들을 협박해서 이런 짓을 꾸민 건가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노트북을 넘겨받아 화면에 뜬 사진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얼굴 혹시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비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강태식이 아니라 제 남편의 오랜 친구 아들인 최문성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릴 때 내가 업어 키우다시피 한 아이인데 저는 중얼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강태식이라는 가명을 쓰고 동진 파이낸스의 은평구 지역 담당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즉, 이 모든 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설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머릿속이 쾅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네 가족은 예전에 우리 집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민준이도 어릴 때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곤 했죠. 그러다 그 집 사업이 망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장 깜냥이 못 돼 망하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당연하지라는 한마디가 20년간 계획된 복수의 서막이 될 줄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최문성이, 아니 강태식이 내 아들에게 접근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며느리를 시켜 약을 타게 해서 나를 흐리멍덩하게 만들고 도장을 찍게 하려 했다니 이게 복수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보니 20여 년 전 최 씨와 어르신의 남편 그리고 다른 한 분이 플라스틱 무역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옛 상업 등기 기록에 따르면 어르신 남편께서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면서 회사가 부채를 떠안고 도산했습니다. 최 씨 집안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졌고 직원들 월급까지 보증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강태식이 그 무렵부터 어두운 세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일산이나 분당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집은 있지만 나이가 많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 독거노인들을 노렸죠. 어르신의 상황은 그들에게 거의 이상적인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차도, 갑자기 효자가 된 아들도, 심지어 그 디지털 도어로까지도 모두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놈을 잡아넣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금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식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어르신과 직접 접촉한 적도 없고 어떤 대출 계약이나 합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판을 짰으니 우리도 역으로 판을 짜서 그를 무대 위로 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를 유인해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잠복해 있을 겁니다. 그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체포할 겁니다. 어르신이 그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내기만 하면 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판을 짰다면 거두는 건 제가 하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여관 침대에 앉아 박 변호사가 작성해준 가짜 주택 매매 위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노인네는 왜 아직도 도장을 안 찍는 거야?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어. 그 집 못 넘겨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할 테니까. 저는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김순자, 80을 바라보는 이 늙은이가 너희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냥감이 되었다니. 내가 늙고 낡은 아파트에 살고 머리가 둔해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너희들은 틀렸다. 사흘 뒤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태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지훈이가 몰래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순자예요. 요즘 집에 좀 일이 생겼는데 내 아들이 당신들한테 빚을 좀 진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상냥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드디어 전화 주셨네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 했는데 걱정하실까봐? 네, 민준 씨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 예정이 있잖아요. 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No. 내가 듣자 하니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런 걸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한 톤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저희가 아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절차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자산관리 위임장에 서명만 하시면 돈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죠.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곳 있잖아요. 신촌에 있는 그 오래된 다방 초원이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좋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그 다방에 도착했습니다. 다방의 인테리어는 변하지 않았고 나무 테이블과 의자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짜 위임장을 옆에 두었습니다. 강태식은 말끔한 차림으로 들어서자마자 조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여전히 고우시네요.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이고, 민준이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 문제는 저희가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는 철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고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좀 봐줘요. 이게 맞는지.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더니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바로 자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드릴게요. 민준 씨도 더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험해서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나중에는 저희가 마련해드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친구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집은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가 뉴스에서 당신을 본 것 같다고 하던데 강태식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 녀석 말 듣지 마세요. 뉴스가 뭘 알겠어요. 저희는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노인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는 거지 사기치는 곳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끔은 오늘이 며칠인지도 기억이 안 나. 그는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서명만 하세요. 뒤실은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라. 그럼 물어봅시다. 처음에 내 며느리에게 원지를 넣은 차를 끓이라고 시킨 게 누구요? 내가 혈압약 먹는 거 알고 있었소? 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문 밖에서 갑자기 사복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김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식 씨, 당신을 사기교사, 약물을 이용한 상해 공모, 불법 대부업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강태식은 처음에는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소. 이 할머니가 직접 집을 처리해달라고 했단 말이오? 김 팀장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차십 성분 분석 결과와 대출 추적 기록도 있고요. 그 이야기는 법원에 가서 하시죠. 저는 자리에 앉아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전에 없던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강태식이 체포된 후 동진 파이낸스를 둘러싼 범죄 조직의 연결고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여 그들이 일산, 분당 등지에서 여러 건의 유사계약 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 노인 중 몇몇은 이미 정신이 혼미해져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제 사건은 약물 투여, 사기 공모, 제3자 개입 등 완전한 범죄의 고리가 입증되어 주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식 재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앞에서 직접 자기들 입으로 모든 걸 설명하게 하고 싶어요. 몇 년씩 재판에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조정은 은평구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과정은 무거운 가족 청산회 같았습니다. 저는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이민중과 박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굳은 표정의 조정위원이 자리했죠. 박 변호사는 제 옆에서 긴장을 풀라고 작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정실에 들어설 때부터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역시 평소의 영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짓가랑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어머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막다른 길에 몰려서 직장도 잃고 빚은 쌓이고 동진 파이낸스에서는 계속 협박하고 걔들이 지훈이 학교까지 찾아갈까봐 무서웠어요. 아들은 말을 잇다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는 아이의 것이 아닌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는 내가 네 엄마라는 생각은 해봤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손을 빌려서 나를 네가 파놓은 구덩이로 조금씩 밀어넣었어. 만에 하나 내가 도장을 찍고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니? 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여러 해 동안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건 없다고 생각한다. 말해보거라. 너는 언제부터 이 연극을 시작한 거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이 빌린 돈은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알았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도장만 찍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소위 효도라는 것은 때로는 계산서 위의 거래 항목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당신은 집 한 채를 내놓으세요.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되돌려 드릴게요.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조정실로 들어왔습니다. 교복이 아닌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문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아이가 들어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주를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제 옆에 빈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아이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오늘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저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평생 아빠 엄마를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조정위원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서류 한 부를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박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작성한 가족 신탁계약서다. 나는 이 집을 너희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너희를 내쫓지도 않을 거다. 나는 이 집을 팔아서 신탁 계좌를 만들 거다. 그중 일부는 내 노후를 돌보는 데 쓸 거고, 일부는 지훈이 교육 자금으로 쓸 거다. 너희가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된다면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지원해 주마. 너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지훈이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고 지훈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입니다. 가족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고요.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성의 미로 속에서 한 걸음 빠져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은평구에서 40년을 살았던 낡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살던 정이 있는데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지. 그 집에는 너무 많은 메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소리였죠. 남편의 무심함, 아들의 냉정한 말, 차를 끓여주던 며느리의 지나치게 싹싹한 웃음, 그리고 손주가 녹음했던 그 밤의 대화들. 저는 새로운 공기, 다른 방향의 창문, 그리고 매일 아침 누군가를 경계할 필요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집은 마지막에 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가 신탁기관과 계약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중 절반은 김순자 노후관리 신탁계좌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달 실버타운의 숙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비 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지훈 미래기금으로 설정하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준과 박서연에게는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그들이 더는 빚을 지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매달 생활비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요.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제 마지막 온정이자 동시에 명확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에 있는 한 사설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원룸 형태였고 베란다와 아침,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웃들과 함께 기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꽃꽂이를 배우고 저녁에는 다 같이 KBS 일일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워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며칠 뒤부터는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서명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차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직접 차를 끓이고 직접 빨래를 해서 햇볕에 널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저녁에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태블릿 PC로 유튜브를 보고 팟캐스트를 듣는 법도 배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미사리 강변에 가서 초계국수를 사 먹고 강가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미워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웠지. 예전에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 미움은 참 힘든 감정이라는 걸. 늙으면 원망을 짊어지고 걸어갈 힘이 없단다. 나는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야. 다만 더는 그들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너는 이것만 기억하렴. 너는 너 자신이야. 내 부모님의 그림자가 아니란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집은 가족의 증거가 아니다. 집은 그저 집일 뿐이다. 벽돌과 시멘트, 내가 평생 노력한 결과물일 뿐이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집 한 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열쇠가 아니라 기꺼이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노인의 신뢰는 가장 소중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진정한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당신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나를 아껴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80이 되어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순자야, 오늘도 새로운 좋은 날이구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시청자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순자 할머니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갑자기 효자가 된 아들 며느리가 매일 차를 끓여주고 도어록을 바꿔주고 재산을 처리해주겠다고 나선다면 경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고 경제 성장을 이끌며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오히려 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한마디에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한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평생의 피땀을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겨줄 뻔한 친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관계를 끊어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창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웃거나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경험을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간단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 사람의 평생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